여러분들 지금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7월 24일부터 중국이 이제 금거래를 개인 간의 금거래 있잖아요. 이거를 중단한다는 이런 공지가 이렇게 지금 중국 공산은행 공지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이나 뭐 이런 거를 신속하게 매도하고 청산을 철회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요. 왜 중국이 요즘 지금 막 금을 엄청나게 중국 정부에서 모아가고 있죠? 모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나 이런 정비를 하는지, 그리고 홍콩 근거래소도 어떻게 왜 이렇게 계속 키우고, 그다음에 실물 근거래를 다시 또 이렇게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 달러 패권과 이 경쟁을 하면서 아마도 금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이런 위안화 뭐 아니면은 브릭스 통화 이런 거를 중국이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큰 변화를 아마도 중국은 미리미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준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오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요. 중국이 왜 지금 갑자기 금 거래를 24일부터 중단 시키려고 하는가, 이거를 한번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버리고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어떤 게 지금 중단이 되고 어떤 거래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금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전면 금 거래 취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 금 거래를 전면 취소하는 건 아닌데, 일부 대형 은행들이 개인 고객에게 이 제공하던 상하이 금거래소 귀금속 대리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이게 종료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 현물 계약과 금은 연계 결제 계약이 조금 포함은 되지만, 중국인이 금괴, 금화, 적립식금, 그다음에 금 ETF를 사고 파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중국이 이 종이 금 시장을 폐쇄하고 실물 금 기반의 통화 체제를 시작한다고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취소는 아니고 약간 재정비 이런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은 아마도 진짜 이제 종이금보다는 실물 거래를 더 이렇게 촉진을 시키겠다. 이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매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뭐 종이금이나 레버리지 거래를 조금은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규제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읽어 드리는 거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중국의 공산은행이 7월 24일 장 마감 후에 개인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던 상하이 근거래소 대리 귀금속 거래를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굳이 금에 연계된, 은에 연계된 뭐 결제 계약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소 폐쇄도 금 매수 금지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저축은행이나 우정저축은행이나 핑한은행 뭐 등등 은행들이 이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는 은행이 개인 고객에게 거래소 접속 통로를 제공하는 대리 업무를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뭐 상하이 근거래소 자체 뭐 폐쇄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내 모든 근거래를 중단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더구나 이제 실물 금괴, 그다음에 금화와 같은 이런 일부 적립식 금 상품은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금 ETF 역시 별도 증권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이고, 일부 이 거래 서비스만 닫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일부 서비스를 왜 닫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유는요. 금의 이 급격한 가격 변동과 레버리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26년에 1월에 온스당 5,600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 4,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뭐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특히 T 플러스 D 연기 결제 계약은 실물 금괴를 단순히 매입 상품이 아니라 증거금을 이용해서 이 레버리지 노출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노출하면서 가격 변동에 더 빠르게, 그리고 급락 시에는 개인 투자자 손실과 추가 증거금 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줄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똑같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의 고위험 상품을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중국 은행들은 수년 전부터 개인 대상 원유, 외환, 귀금속 파생 상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거래가 워낙 여러분들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개인이 만지면 안 된다. 그래도 규모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만져야지, 개인들이 이걸로 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원자재는 특히나 투기 용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지금 보면 이런 조치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중단하고요. 거래 한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증거금 인상, 그다음에 기존 고객 청산, 그다음에 대리 업무 종료,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중개 업무를 유지할 유인이 줄었다. 그러니까
개인은 금 ETF, 금 적립품 상품, 그다음에 실물 금괴 등 이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량과 수수료가 크지 않는 반면 가격 급변 시 책임은 커지는 대리 거래를 계속 유지할 유인이 약합니다. 그래서 즉 이 직접적인 이유는 달러 공격보다 이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에 훨씬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종이 금을 없애고 실물 금으로 전환한 정책인가, 일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글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크게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개인 간의 이런 레버리지 거래랑 이런 종이금 거래를 서서히 막는 거는 역시나 실물로 거래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 거래소랑 상하이 거래소가 특히나 실물로 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2,000톤 가량의 금 보관소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홍콩 거래소에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나 실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실물 금으로 전환한 정책인가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 종료 대상에 뭐 실물 인도가 가능한 현물 계약도 포함된다. 그다음에 개인 참여 축소는 이 가격별 발견을 강화하기보다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걸로 아니라고 보는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이유는 금을 계속 매입하려는 중국은 가격 폭등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일부 뭐 이런 레버리지 거래를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 진짜 금 전략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왜냐, 실물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요 지금 6월에만요 약 48만 트릴리온 온스를 모아서 약 15톤의 금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이후에 가장 큰 월간 증가량이면서 20개월 연속 공식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공식 금 보유량은 7,544만 온스, 그러니까 2,346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 하락에도 물량을 계속 늘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저가 매수 준비자산 다변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기준 금은 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의 약 8.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나 주요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 보유액은 아마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제는 기존에 뭐 몇 프로 보유해야 된다 그런 게 없고요. 최대한 보유할 수 있으면은 많이 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금은요 진짜 이 미국 달러 제재와 스위프트 제재에도 동결되지 않는 준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제재 받는 걸 받고요. 이란이 제재 받는 걸 다들 받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그리고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으면 오히려 위험이 생긴다. 왜냐, 제재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달러 자산에 대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도 위험도 늘어나거든요.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모으는 비용보다 이자를 안 주더라도 이런 상대방 리스크가 없는 금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을 늘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상하이 금거래소랑 홍콩 금거래소를 키워주려고 지금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런던이랑 그다음에 시카고 이 금거래소를 못 믿겠다. 뉴욕도 있고요. 그래서 서방의 이 금 가격은 대체로 이게 지금 실물 가격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제는 스탠다드를 우리가 마련하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상하이랑 홍콩에 곧 이 금융망 있잖아요. 금융망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근본이 위안화가 되는 거냐? 당연히 이건 아니죠. 금으로 다 이렇게 교환될 수 있는 위안화, 그다음에 달러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위안화를 어느 정도 이제 국제화 시키려고 하면은요 금을 담보로 해야겠죠. 금을 일정 비중 담보로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안화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이 만든 것은 뭐 비달러 금융 생태계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아마 상당 기간 원자재 무역이랑 그다음에 실물 무역을 담당을 하겠죠. 그래서 독점하는 원자재도 중국이 많고요. 그다음에 무역 결제나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계속 이 위안화나 이런 걸로도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그런 거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비달러 금융 생태계를 더 키워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재를 받는 뭐 이란이나 러시아랑도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위안화 무역 결제가 더 늘어나려면 당연히 금이 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채권 시장도 당연히 이 지금 신용도를 높이려면 금을 많이 모아가야 된다. 그리고 홍콩의 역외 금융이나 그다음에 상하이 홍콩 금 시장을 결합한 이 비달러 금융 생태계, 뭐 CIPS 이런 거래들 있잖아요. 이런 거래들, 엠브리지 거래들 이런 거를 늘리려고 하면 역시나 금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을 많이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 달러 공급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러 공급이 매년 6.3% 늘어나면 달러 가치도 6.3% 하락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냥 쉽게 말해서 실질 경제 성장률이랑 인구 증가, 그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다 따져 보면요, 돈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돈은 이 경제의 피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돌아야 경제가 돌잖아요. 그리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은 피가 더 늘어나야겠죠. 그런 건 맞습니다. 혈액이 늘어나야 결국에는 경제에 이런 생명이 돌기 때문에 6.3%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금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 대비한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떨어지지만 물가가 뭐 6.3%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달러 가치가 6.3% 떨어진다, 그거는 또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M2 증가율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단정 짓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 규모가 3% 성장하고 화폐 수요도 증가한다면 이 통화량이 6% 늘어도 이 소비자 물가가 6%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계산해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M2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성, 저축성 자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의 장기 희석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로 M2를 유용하지만, M2 증가율을 곧바로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 상승률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잘못된 계산이다. 그래도 M2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